안녕하세요. 트레이딩의 세계, 이거 참 흥미로우면서도 가혹하죠? 성공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라고들 하잖아요. 네, 맞아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트레이더 중에 한 16% 정도는 완전히 실패하고요. 16%나요? 네. 그리고 또 다른 16% 정도는 정말 엄청난 성공을 거둔다고 해요. 나머지 한 68%는 뭐 그 중간 어디쯤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오늘은 바로 그 최상위 16%에 속하는 인물, 여러 트레이딩 플랫폼을 성공시킨 연쇄 창업가이자 어떻게 보면 전설적인 트레이더죠. 톰 소스노프. 이 사람이 독특한 사고방식과 전략을 좀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그분의 여정은 단순히 뭐 돈 버는 기술,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아, 의사결정 방식이요? 네. 심지어 커뮤니티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법까지 우리가 배울 점이 아주 많죠. 그렇죠. 오늘 저희가 그가 어떻게 시장의 어떤 통념에 도전하면서 성공 신화를 썼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통찰이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삶에 어떤 의미를 던져줄 수 있을지 함께 탐색해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그의 출발점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참 흥미롭더라고요. 시카고 옵션 거래소, 그 트레이딩 피트 있잖아요. 네네. 그 막 소리치고 복작복작한 곳. 맞아요. 거기서 경력을 시작했는데 놀라운 점은 젊었을 때 그는 시장이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이런 자기 생각이 아예 없었대요. 네. 그럼 어떻게? 그냥 들어오는 매수 주문에는 매도로 대응하고 매도 주문에는 매수로 그냥 반대로만 거래했다는 거예요. 아하, 정말요? 그저 주문의 반대편을 취했다. 네. 된 거죠? 원형질이요. 네. 시장 방향을 맞추려고 애쓰기보다는 확률 게임으로 접근하는 거. 그리고 본질적으로 남들과 반대로 생각하는 그 역발상적 사고방식을 아주 일찌감치 몸에 익힌 겁니다. 피트 환경 자체가 그걸 가르쳐 준 거군요. 그렇죠. 당시 트레이딩 피트는 정말 치열하고 육체적인 경쟁의 장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막 덩치 큰 전직 미식축구 선수라고 꼭 성공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아, 오히려. 네. 오히려 그냥 평범해 보이는 뭐 시카고 교구 학교 출신의 젊은 친구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게 예측 가능한 스펙이나 배경 이런 거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걸 그냥 몸으로 겪은 거죠. 아, 예측이 아니라 확률. 이게 그의 커리어 내내 쭉 이어지는 핵심 키워드 같네요. 그가 처음 공동 창업한 Thinkorswim 플랫폼 이름도 좀 그렇지 않나요? 하하, 맞아요. 그 이름에 얽힌 이야기도 딱 그의 성격을 보여주죠. 아내는 이름이 너무 멍청하다고 했고 심지어 시카고 비즈니스 신문에서는 역대 최악의 회사 이름이라고 기사까지 썼다면서요. 네. 보통 사람 같으면 막 좌절하고 그랬을 텐데 그는 그 기사를 딱 보고 바로 이거야. 우리가 제대로 된 이름을 지었구나. 이렇게 확신했다고 하죠. 와, 대단하네요.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건 이미 뭐 경쟁이 치열하거나 매력이 없다는 증거다. 이런 그만의 역발상적 판단이었던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띵커스임은 기술적으로도 혁신적이었지만 그 이름처럼 독특한 매력으로 정말 열성적인 사용자 커뮤니티, 약간 컬트적인 추종자들을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는 아니었다는 거겠죠. 당연하죠. 물론입니다. 띵커스임 매각하고 나서도 그냥 안 좋아하지 않았어요. 곧바로 테이스티 트레이드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었거든요. 이건 미디어랑 교육 중심인데 기존 금융 미디어에 대한 그의 어떤 깊은 불만에서 시작됐어요. 아,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시장 예측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걸 아주 싫어했어요. 다른 사람 생각을 왜 신경 써? 그들은 아무것도 몰라. 이게 그의 생각이었으니까요. 예측보다는 실제 할 수 있는 전략, 그리고 확률,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 정확합니다. 그래서 테이스티 트레이드는 철저하게 양적 분석, 통계, 확률 이런 걸 기반한 교육 콘텐츠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예측 대신에 수학적인 원리로 사용자들에게 다가간 거죠. 오, 방식이 독특하네요. 네, 우리가 아는 모든 걸 무료로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그 지식 써서 우리 플랫폼에서 거래해줘. 약간 이런 식의 모델이었어요. 일종의 선의의 마케팅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선의의 마케팅, 흥미로운데요? 전문가의 예측에 의존하는 대신에 스스로 배우고 판단할 수 있게 개인한테 힘을 실어주는 접근 방식. 이게 많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정말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죠.
이건 사실 여러분이 정보를 얻고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어떤 점에서요? 그냥 전문가 의견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스스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거죠. 네, 확실히 그렇네요. 그의 트레이딩 철학을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면 나는 트레이더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신경 안 쓴다. 이게 아닐까 싶어요. 하하하, 네, 거의 그렇죠. 시장 방향 예측이 아니라 확률, 변동성, 그리고 정해진 전략을 그냥 기계적으로 실행하는 데 집중하는 거죠. 네, 그 핵심 전략 중 하나가 프리미엄 매도라고 하던데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옵션에는 시간 가치라는 게 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가치인데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가가 특정 기간 동안 특정 범위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범위 바깥의 옵션을 팔아서 프리미엄, 그러니까 옵션 가격을 미리 받는 겁니다. 아, 미리 돈을 받는 거군요. 그렇죠. 만기가 됐을 때 주가가 예상 범위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 팔았던 옵션은 가치가 0이 되거든요. 그럼 품매자는 처음에 받았던 프리미엄을 고스란히 수익으로 가져가는 거죠. 근데 그 예상 범위나 확률은 어떻게 알죠? 그냥 감인가요? 아니요, 전혀요. 그의 접근 방식은 철저히 수학이랑 통계에 기반합니다. 옵션 가격 안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하는 미래의 가격 변동성, 이걸 내재 변동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반영되어 있어요. 내재 변동성. 네. 그는 이 내재 변동성을 분석해서 예를 들어 한 달 뒤에 주가가 현재 가격 기준으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은지를 계산해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 70% 정도 승률이 나오는, 그러니까 옵션이 가치 없이 만료될 확률이 70% 정도 되는 옵션을 골라서 파는 전략을 주로 쓰는 거죠. 70% 승률이요? 그럼 나머지 30%는 실패한다는 건데 손실 가능성도 꽤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엣지가 사라진 지금 성공의 핵심은 예측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고 강조해요. 엣지요? 그게 뭐죠? 엣지라는 건 남들보다 더 빠르거나 더 좋은 정보 혹은 분석 능력으로 시장 평균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우위를 말하는데요. 요즘처럼 정보가 실시간으로 막 공유되는 현대 시장에서는 이런 전통적인 의미 엣지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아, 정보 우위가 사라졌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거래 메커닉스라고 봐요. 거래 메커닉스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규칙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자금을 얼마만큼 배분하고 이게 거래 규모 관리죠. 또 언제 청산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실행 방식과 이걸 꾸준히 반복하는 일관성,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 기계적인 실행과 일관성. 네. 마치 대수의 법칙처럼 높은 승률의 거래를 충분히 많이 반복하면 장기적으로는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믿음이죠. 목표는 모든 거래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우위가 있는 게임을 계속해서 높은 승률로 이끌어가는 것, 그게 목표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시장에서 확실한 우위, 엣지를 찾으려고 애쓰기보다는 확률적으로 유리한 게임을 잘 설계하고 그걸 기계적으로 실행하는 메커닉스에 집중한다. 와, 이거는 트레이딩뿐만 아니라 좀 불확실한 상황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많은 분야에 적용될 수 있겠는데요. 정확합니다. 완벽한 예측을 추구하기보다는 성공 확률이 높은 여러 선택지들을 꾸준히 실행하면서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 이건 비즈니스 전략을 세울 때나 아니면 심지어 개인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매우 유용한 접근법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그의 경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 중 하나죠. 실제로 이런 접근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건지 최근 몇 년 사이에 개인 투자자들의 옵션이나 선물 거래가 엄청나게 늘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TD 어메리트레이드 같은 큰 증권사에서 전체 거래량 중에 옵션이랑 선불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는 한 자릿수 %였는데 네. 이게 무려 70%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하니까 정말 엄청난 변화죠. 와, 70%요? 그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자본 효율성이에요. Capital Efficiency라고 하죠. 자본 효율성? 예를 들어서 S&P 500 지수 따라가는 대표적인 ETF 있잖아요. SPY. 그거 100주를 사려면 지금 기준으로 아마 수만 달러가 필요할 거예요. 네, 꽤 큰 돈이죠. 그렇죠. 근데 옵션을 이용하면 훨씬 적은 증거금으로도 똑같은 시장 움직임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뭐 특정 시나리오에 베팅하는 다양한 전략을 쓸 수가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계좌 규모를 생각해보면 적은 돈으로 더 큰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옵션 시장의 매력이 커진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아, 기술 발전으로 좋은 플랫폼이나 정보에 접근하기 쉬워진 것도 큰 몫을 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도 과거에는 기관 투자자들이나 쓰던 그런 정교한 분석 도구나 실시간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죠. 오히려 보면 거대한 자금을 굴려야 하는 기관 투자자들은 유동성 문제 때문에 특정 종목이나 전략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기관은 또 그런 어려움이 있군요. 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훨씬 더 유연하게 시장 상황에 맞춰서 다양한 전략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하지만 이런 개인들의 옵션 시장 참여 증가를 보고 이거 너무 투기적인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시선도 있잖아요. 특히 최근에 유행하는 일부 옵션 전략 ETF들에 대한 경고도 좀 있고요. 네, 소스노프 본인도 일부 옵션 ETF들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좀 지적하긴 합니다. 특히 상장된 거래소가 아니라 장외 OTC 시장에서 파생상품 계약을 맺는 ETF들이 있거든요. 장외 시장이요? 네, 그런 경우는 거래 상대방인 대형은행들한테 좀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고 또 높은 운영 보수까지 더해져서 실제 투자 성과가 좀 저조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경고하죠.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군요. 다만 개인들의 옵션 거래 증가 현상 자체를 단순히 투기라고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사상 최고 수준으로 쌓인 유휴자금, 그러니까 현금이나 MMF 같은 돈들이 마땅히 갈대를 못 찾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상황하고 투자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장 변동성을 활용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맞물린 좀 복합적인 현상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16% 성공, 16% 실패, 68% 중간 이 통계 말인데요. 과연 이 성공하는 16%는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걸까요? 소스노프는 어떻게 생각한대요? 그는 딱 잘라 말해요.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명확한 예측 변수는 없다고요. 아, 그래요? 네, 피트 시절에도 보면 엄청난 체격의 운동선수 출신이나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진 로켓 과학자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처참하게 실패하는 경우를 수없이 봤다고 해요. 똑똑하거나 힘이 세다고 되는 게 아니군요. 우려는 의지, 그리고 꾸준히 실행하는 능력, 이거라는 거죠. 그는 누구나 배울 수 있다고 굳게 믿는 쪽입니다. 아, 누구나 배울 수 있다. 약간 희망적인데요. 그 아주 극단적인 성공 사례로 쇼퍼 트레이더 카렌 이야기가 유명하잖아요. 아, 네네. 카렌 이야기. 평범한 회계사 출신 여성이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 즈음인가요? 그때 한 10만 달러 정도 초기 자금으로 시작해서 옵션 거래로 무려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는 실화잖아요. 네, 정말 놀라운 성과죠. 소스노프랑 그의 파트너들이 회사 전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녀의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을 정도였다니 이건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네, 그렇죠. 정말 대단한 성과인데 동시에 그 이야기는 좀 경고의 메시지도 담고 있어요. 소스노프 말에 따르면 그녀의 그 공격적인 베팅 방식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 가능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좀 좋지 않은 결말을 맞았다고 하거든요. 아, 결국엔. 네, 이건 극단적인 성공 뒤에는 그만큼 큰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죠. 카렌의 사례는 아주 극단적이긴 하지만 여기서 소스노프가 강조하는 핵심 교훈이랑 또 연결이 됩니다. 그 핵심 교훈이라는 게 뭘까요? 트레이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그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배우는 빠른 의사결정 능력, 이거라는 겁니다. 아, 의사결정 능력이요? 네, 제한된 정보랑 불확실성 속에서 확률을 계산하고 리스크를 평가하고 또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이 모든 과정 자체가 엄청난 훈련이라는 거죠. 네, 듣고 보니 그렇네요. 이렇게 단련된 능력은 시장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를 운영하거나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떤 전문가의 조언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트레이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얼파, 그러니까 시장 평균을 넘어서는 부가가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 그 이상으로 불확실성 속에서 의사결정 능력을 키우는 그 과정 자체가 가장 큰 수학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소스노프 본인도 자기가 만든 플랫폼이나 교육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고 부를 이루는 걸 보는 데서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띵커스윙이랑 테이스티 트레이드 매각할 때 직원들한테 총 5천만 달러 넘는 보너스 주면서 부를 나눈 이야기는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는 단순히 개인의 부를 쌓는 걸 넘어서 지식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돕는 그 과정 자체에서 큰 의미를 찾는 인물로 보여요. 그의 성공은 단순히 뛰어난 트레이더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가르치고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에도 아주 탁월했기 때문이죠. 네. 오늘 톰 소스노프라는 정말 흥미로운 인물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시장 예측에 매몰되지 않고 확률과 통계에 기반해서 역발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네, 그리고 정보위가 사라진 시대에는 기계적인 실행과 빠른 의사결정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 맞아요. 그리고 지식 공유와 교육을 통해서 강력한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그의 방식까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접근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소스노프는 정보비대칭에서 오는 전통적인 엣지는 이제 거의 사라졌고 성공은 예측 능력이 아니라 거래 메커닉스, 확률 관리, 그리고 신속하고 규율 있는 의사결정에 달려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그의 말처럼 시장에서 지속적인 초과 수익, 즉 알파를 찾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면요. 어쩌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확률 게임을 벌이는 그 과정 자체가 가장 가치 있는 활동은 아닐까요? 아, 과정 자체가요? 네. 금융시장에서의 성패를 떠나서 불확실성 속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능력, 즉 인생의 다른 영역에서도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그 핵심 기술을 연마하는 과정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시장에서의 승리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